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가 22만 3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23만 3천 명을 밑돈 결과였습니다. 6월 실업률은 5.3%를 기록했습니다. 전달의 5.5%보다 0.2%포인트 하락하며 2008년 4월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갔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떨어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기존 28만 명으로 발표됐던 5월 신규 고용자 숫자는 25만 4천 건으로 하향 수정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인 IMF는 그리스가 국가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선 기존 채무에 대한 조건 완화와 더불어 향후 3년간 최소 360억 유로, 우리 돈 약 44조 7,500억 원의 추가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그리스의 재정 수요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리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플러스 2.5%에서 0%로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오는 5일 그리스 구제금이 협상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양 진영 간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국민투표에서 합의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할 경우 채권당과 합의안에 사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그러나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우세할지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당국의 긴급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급락하면서 4천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일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날보다 140.93포인트, 3.48% 급락한 3,912.77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증권당국이 패닉 상태 빠진 증시를 살리기 위해 신용규제 완화, IPO 속도 조절,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 등 긴급 부양책을 내놨지만 잔뜩 위축된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마이디어의 최혜린입니다. 계속해서 국민투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불씨로 남아있는 그리스 문제, 영향권 안에 놓여있는 미국 증시가 간밤에 또 하락을 했는데요. 하락폭은 조금 전에 잠깐 나왔죠? 크진 않았습니다. 일단 미국의 고용지표가 이 와중에 좀 어정쩡한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일단 예상에는 못 미치는 그런 고용자 수가 6월 달에 집계가 됐더라고요. 예상치는 신규 일자리 숫자 자체가 23만 3천 건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예상보다 한 1만 건 정도 적게 나왔습니다. 22만 3천 건밖에 기록을 못했죠. 앞서 민간 고용만 집계해온 ADP 쪽의 집계 결과를 봤을 때는 민간 고용이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치를 보였기 때문에 민간 고용 그리고 공공부문의 고용 모두 합한 간밤의 수치는 상당히 기대를 모았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어쨌거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외로 실업률은 좋았죠. 실업률 자체는 6월 달에 5.3%를 기록하면서 전달보다도 0.2%포인트 더 떨어졌는데요. 그렇지만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은 경제활동에 참가한 인구 자체가 줄어서 실업률이 떨어진 것이라고 해서 사실 이 부분도 그렇게 유의미하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크게 하락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고용지표가 어정쩡하게 나옴으로써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 시기 언급도 나올 수가 없었고요. 이게 이제 안 좋아지긴 했지만 고용이 팍 꺾였다 이렇게 또 보기는 어려운 수치였어서 그냥 시장은 마치 재료가 없었던 듯이 조용하게 흘러갔었던 것입니다. 뉴욕 증시 정말 숨죽이며 눈치보다 끝이 났는데요. 뉴욕 증시 마감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3대 지수 준비했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포인트로 치면 한 30포인트 정도도 안 빠졌어요. 0.16% 정도 하락했고요. 역시 거래도 많지 않았습니다.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은 더욱더 적게 빠졌죠. 나스닥은 아예 4포인트도 채 안 빠졌고요. 워낙 적게 빠지다 보니까 포인트를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는 0.6포인트, 1포인트도 안 빠졌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그 전일의 종가를 지키려 하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유럽 쪽 보실까요? 유럽 쪽은 오히려 낙폭이 조금은 더 있었습니다. 영국만 FTSE 100 지수 정도만 소폭 올라서 전체적으로 혼조 양상으로 마감이 된 듯한데요. 독일이 0.7% 정도 하락했고 프랑스 까크 40이 1% 정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유가 보시죠.
유가가 하루 전에 4% 넘게 급락했었잖아요. 근데 간밤에 회복이 안 나왔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은 미국의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달러가 약세를 같이 좀 보였었는데요. 달러 약세면 유가가 급반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유가가 더 빠지면서 기회를 놓쳤을까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공급 과잉 우려 때문인데요. 미국의 원유 시축이 가동 건수가 지금 30주 만에 처음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유가는 안타깝게도 지금 배럴당 WTI 기준 56불대를 아직까지 못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는 약간 고용지표가 주춤하면서 떨어지긴 했었는데요. 역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6은 가까스로 지키고 있어서 크게 달러가 확 빠졌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지금 3일째 반등을 주고 있는 반면에 중국 증시 어제 또 3% 이상 3.5%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 증시는 마이너스 5%가 기본이어서 3% 빠진 것은 이슈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어제 3.5% 급락함으로 인해서 마감가를 보십시오. 4천선이 붕괴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당국이 이 4천을 사수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보였었는데요. 또 바로 직전에 규제를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급락했다는 것이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을 들어보려 합니다. 어제 우리 장은 코스피가 2100에 드디어 안착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이제 거의 770포인트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기세입니다. 기관을 역시 등에 업은 코스닥인데요. 오늘은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그리스의 국민투표라는 아주 큰 이벤트가 걸려있죠. 우리도 오늘 눈치 볼 수밖에 없을 듯한데요. 출발 증시 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경제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차은현 교수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스 운명을 가를 국민투표가 바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초에는 이 구제금융안의 찬반을 묻는 이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우세하리라 점쳐졌었는데 점점 그리스 정부의 반대표를 던지라는 공세도 만만치 않아서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모든 추가 협상은 일단락이 돼서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채권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상태고요. 이제 현지 시간으로 5일날 진행되는 국민투표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은 이제 치프라스 총리가 유럽 채권단의 그 개혁에 대한 그 협상 제안에 대해서 조건부 수용을 할 의사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이제 채권단에서는 거부를 했고요. 그렇게 선택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제 거부함으로써 이제 협상은 결렬이 됐습니다. 현재는 그 처음에 조사를 했을 때는 찬성이 좀 우세할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고 되니까, 또 거부가 또 우세해지기도 하고, 지금 협상, 사실은 이제 투표 내용은 사실은 참 어렵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구제금융 이후에 수년 동안 경제 난에 시달려온 또 그리스 국민이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 그러니까 반대표를 그리스 정부의 요구대로 던질 가능성도 현재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찬성표가 더 우세하게 나오느냐, 아니면 반대표가 더 우세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그리스 운명은 좀 많이 바뀔 것 같다. 현재로서는 그런 분석이 많은데요. 일단 치프라스 총리는 당초 자신의 그 총리직을 걸고 이렇게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호소를 하기도 했었는데 또 간밤에 나온 뉴스 보니까 찬성표가 나오면 채권단과 합의하겠고 총리직을 사퇴하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재무장관이 장관직을 걸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극진 좌파이고 그쪽에서의 그 반대를 지금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 자기의 정권의 신임을 묻는 이런 것도 같이 이제 극렬하게 이제 지지를 호소하는 가운데 막 언급을 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적 결정으로 볼 때 그렇게 현명한 결정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 상당 부분이 고민스럽지만 사실은 연금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민들 실생활에 굉장히 소득에 굉장히 깎이는 거니까요. 힘들기 때문에 국민들이 심정적으로는 아마 반대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국가가 살아나기 위해서 뭐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또 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합리적인 생각도 또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는 찬성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기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그래서 치프라스 총리는 아마 맨 처음에는 본인에 대한 불신임 투표하고 겸한다는 식으로 강력하게 몰고 가다가 그게 그렇게까지 안 먹히니까 이제는 그렇게 되더라도 본인이 협상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IMF 그 16억 유로에 대해서는 현재 뭐 디폴트 뭐 체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디폴트죠. 71년 IMF 역사상 이렇게 선진국이 돈을 빌려서 안 갚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최초이기도 하고요. 이제 20일 돌아오는 20일에 유럽 중앙은행으로부터 이제 구제금융에 대한 35억 유로를 다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가 끝나고 나면 이 20일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협상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남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국민투표 결과 이후에 오히려 키는 ECB가 주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뭐 IMF 돈은 뭐 당장 못 갚지만 뭐 디폴트는 아니라고 IMF 측에서 오히려 조금은 달래준 그런 측면이 있고 ECB 돈은 7월 달에 더 많이 지금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구제금융은 사실상 2차가 연기가 안 됐기 때문에 종료가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유일하게 자금줄은 ECB로부터 받는 긴급 유동성 지원이라고 하는 ELA라는 부분인데 ECB한테는 이게 체납 뭐 이런 게 안 통할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국민투표 이후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5일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6일날 그 통화정책위원회 유럽중앙은행 ECB죠.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여기에서 그 긴급 유동성 지원에 관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여부, 그 다음에 이제 한도를 현재는 890억 유로 정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더 현재까지는 늘리지 않는다고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도 조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이제 의견을 결정하는 이런 회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앞서서 IMF에서 이제 그 그리스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3년간에 360억 유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올해의 그 경제 성장률은 2%가 아니고 0%로 본다. 또 개혁을 안을 다 받아들이더라도 기존 채무의 만기의 2배까지 연장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 자금이 상당 부분 500억 유로까지 2018년까지 본다면 필요하다. 이런 발표를 최근에 했습니다. 해서 그 유럽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협상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나름대로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스가 일단 자체적으로 개혁을 진짜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채무 만기도 채권단 측에서 해주겠지만, 결과적으로 채무 탕감이란 헤어컷도 좀 수반돼야 되지 않나, 결국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스 얘기는 일단 일단락을 짓고요. 미국의 고용지표가 공개가 됐더라고요. 2월 달에요. 바로 직전에 나온 ADP 쪽에 집계한 민간 고용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나와서 공공부문까지 아우르는 간밤의 지표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한 10,000건 정도 새 일자리가 적게 나왔던데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미국의 그 고용 지표 중에서 민간 부문은 이제 조금 안 좋게 나온 편이고 실업률은 그래도 5.3%로 나와서 아마 한 최근 7년이나 2008년 이후에는 최저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측은 사실은 5.4% 정도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농업 분야의 신규 고용을 보면 이것이 시장 예측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쨌든 22만 한 3천 정도 나와서 이것은 20만 개 정도가 유지가 된다고 보면 상당히 그래도 고용시장이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좋은 긍정적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전문 사무직, 그다음에 소매유통 이런 쪽에서 주로 일자리 창출을 주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62.6%로 이것은 1977년 그러니까 한 38년 만에 최저로 나타났죠. 따라서
실업률이 지금 최저여서 거의 완전 고용 실업률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게 오히려 그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렇게 낮아진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본다면 자체적으로 갖는 긍정적인 효과는 좀 떨어진다고 보여지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평균 소득이죠. 실질적인 소득이 5월 달과 동일해서 전혀 오르지 않았고 실업 수당 건수도 조금 증가했고요. 이렇게 본다면 그 지속적인 고용 개선 추세는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임금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됐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죠. 노동력 참가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그 혼합적인 그런 시그널링을 노동시장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금리 인상을 완전히 시기를 결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요. 사실은 투자 심리는 이미 평정심을 되찾아서 우리 시장도 그렇고 그리스는 좀 있고 오히려 미국 쪽 지표 보면서 맞아. 미국이 금리를 언제 올리려나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간밤에 고용은 조금 예상에 못 미치게 나왔다. 이제 말씀하신 걸 보면은 고용 어떤 회복, 개선의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개선의 속도는 조금 떨어지는 둔화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하셨는데 이런 와중에 연준 부의장이죠. 스탠리 피셔 부의장이 아마 7월 FOMC 회의에서는 연준이 그 금리를 올리는 데 있어서 보는 두 가지, 물가와 고용 별로 체크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곧바로 금리를 언제 올릴지 얘기가 나올 것 같다. 이런 파격적인 발언을 했네요. 예, 지금 연준 위원들이 이제 그 총재들이 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좀 확대돼서 한마디만 해도 계속 이제 이렇게 기사화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7월 거의 말경에 열리죠. 28일과 29일에 걸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7월 고용 지표의 부분적인 그런 것을 조금 추이를 볼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작년에 2분기 때 4.0% 미국 경제 성장했다고 보면 올해는 한 2.5% 정도 성장을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물가나 고용 지표를 뭐 무시하고 무조건 올리겠다 그런 뜻은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올해를 넘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간접적인 어떤 의지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일단 5월 달에 고용 지표만 보면 상당히 빠르게 좋아졌었다가 6월 달엔 조금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나머지 7, 8월 또 올 여름에 미국 쪽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그야말로 9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 분위기는 또 한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급등락 속에 전체적으로 급하게 아래쪽으로 밀리고 있는 중국 증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중국 증시가 바로 지난 주말에 깜짝성으로 기준금리도 내리고 지준율도 동시에 50bp나 인하를 했었었고요. 그 이후에도 조금 하락이 멈추는 듯 했었는데 어제 드디어 석 달 만에 4천선을 붕괴시켰습니다. 근데 바로 직전에 어제 또 규제 완화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부양책 약발이 듣질 않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 기준금리하고 지준율을 한꺼번에 내리는 어떤 그런 아주 확장적인 정책을 썼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를 이제 유입하기 위해서 증시에 상당히 중국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회복이 되는 듯이 약간 그렇게 보였지만 결국은 이제 4천선 밑으로 밀리면서 또 상하이 지수가 또 선전 지수도 감소했고요. 이래서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도 인하가 됐고요. 그렇긴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투자자들의 인식은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고 보고 있고 버블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작동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게 오르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게 특히 이런 그 확장적인 금융 정책이 유동성이 부족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가뭄의 단비같이 이렇게 증시로 쫙쫙 들어오지만 지금 사실은 유동성이 모자란 이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인 그야말로 약발이 크게 나타나진 않을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 투자자들의 그 담보가 130% 미만일 경우에 보유 주식을 이틀 안에 그냥 강제로 반대 매매해야 되는 이런 이제 룰이 중국에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사실은 중국이 뭐 재미를 좀 봤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오히려 그 변동성을 더 높이고 폭락을 부추기
악화시키는, 그러니까 안 좋게 작동한 거죠. 이렇게 돼서 오히려 증시 전체의 불확실성을 굉장히 높이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 거래 규모를 상당히 이제 완화시켜주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외국인 투자자를 여전히 중국의 증시가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는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유동성이 부족한 장이 아니라 오히려 버블이 터져서 지금 그 규제를 하는 와중에 좀 혼란이 와서 이런 중국 증시 급등락 또 전체적으로 크게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어서 유동성을 여기서 더 공급한다고 중국 증시가 잡히진 않을 것이다라는 포인트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차은현 교수님의 분석 함께 하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준 남자 예병구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썸머 랠리의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도 이제 본격적 썸머 랠리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시장이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죠.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시장이 안전해야 그 다음에 업황이 안전해지고 업황이 안전해야 종목이 안전해집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이제 7월은 또 어닝 시즌이에요. 이 어닝 시즌에서 어닝 쇼크가 나올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메르스 사태 때문에 국내 경기까지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분명히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쪽보다는 어닝 쇼크 쪽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것도 대기업 위주의 어떤 어닝 쇼크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소비 관련주 위주의 어닝 쇼크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또 변동성은 잠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한 것은 유동성입니다. 지금은 풍부한 유동성으로 또 올라오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어닝 쇼크에 대해서 크게 급락이 나온다기보다는 종목 장세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유동성이 공급은 됐는데 어닝 쇼크가 나온 종목들에게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만한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지수는 올라가더라도 내 종목은 소외받을 수 있습니다. 내 종목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 안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을 어닝 쇼크로 받아들이시는 또 오해는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은 오르는데 선별적 상승장이며 지수가 강하게 올라오는 장이다. 그 점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동성이에요. 그 부분이 아마 이 시장을 썸머 랠리로 이끌고 나갈 것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도 외신과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외신 쪽에서는요, 지금 제가 뽑은 기사 바로 볼게요. 테슬라 오너스 프러스트레이티드 뭐냐면 테슬라 자주들이 실망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리차지 시스템이겠죠. 그러니까 리차지 웨이트라는 것입니다. 리차지 그러니까 충전 대기소가 대해서 실망을 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 얘기 결과적으로 보면 테슬라의 지금 자동차들이 테슬라 아우디 이런 자동차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런 전기차는 충분히 이제 공급을 시키고 있어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 시장은요, 전기차 활성화 정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유럽의 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도시의 전체 전기차가 3분의 1 수준을 넘어섰다는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전소가 좀 부족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전기차 활성화 정책에 반해서 충전 인프라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군데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 필요성들의 목소리가 커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회사들이 좀 애법이 있습니다. 사마콘덴스라든가 코디에스라든가 우리산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전기차 충전소 부분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런 세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충전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코디에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코디에스가 지금까지는 충전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 비중이 크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신성장 동력으로 잡아가고 있고 그쪽 사업을 계속 진출을 하고 있다는 점, 그걸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탑픽은 코디에스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좀 분위기가 묘합니다. 그죠? 퇴장, 욕설, 분열, 막장 여권 이런 기사들 막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것보다 지금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산업을 살리는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저소득층에 문화이용권을 준다. 최경환 3천억 추가 투입한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 부양책이 계속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추가 경정 예산부터 시작해서 경기 부양책들이 이루어져야 산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산업이 살아야 세수가 확보가 되겠죠. 이런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발췌형 기사 보겠습니다. 자, 안개 속 그리스 국민투표. 제가 어제도 전일도 말씀드렸다시피 알렉시스 치프라스라는 참 철부지 총리가 국민들을 상대로 모험을 건 거예요. 나는 뭔가 대책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대책 전혀 없는 진짜 철부지 총리에 불과했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리스의 혼란 사태를 가져왔고 그리스는 지금 이제 뭐 폭등 이전의 사태까지 지금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몰고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자, 여러분들 다 예금을 했어요. 근데 돈을 내가 예금한 돈이에요. 내가 번 돈입니다. 근데 그걸 정부에서 얼마 이상 못 찾아 쓰게 만든다.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자, 이러면 여러분들 폭등이 일어나고도 남겠죠.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그리스의 사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 국민 여론 팽팽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의 기관들에 대한 얘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이 그리스는 유로존에 남기를 희망하고 그리스 역시 답이 없어요. 지금 디폴트 가고 그다음에 그렉시트 해봤자 그럼 국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이 제공되느냐? 못하죠. 왜냐하면 이제 진짜 유럽연합이나 유로존의 어떤 도움의 손길을 스스로 끊어내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개가 똥을 끊죠. 그죠? 개가 똥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이들은 결국은 자기들이 그냥 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철부지 없는 총리를 뽑았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알렉시스 치프라스 잘 이용한 거예요. 근데 대책 없이 이용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스 사태는 지금 지나갈 수밖에 없는 사태이고 이 그리스 사태 때문에 유럽도 전일 미국도 혼조세를 띠고 있었다는 거. 참 아직도 이 그리스 사태가 세계 정치를 혼조세를 띠고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과연 그런 알렉시스 치프라스를 우리가 참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 사태는 어차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썸머랠리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CEO들 재무장선언 S6 엣지 삼성페이로 7조 백 다시 넘는다. 자, 삼성전자가요, 요번에 7조를 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이던스로 보면, 영업이익이 7조를 넘지 못할 것이다는 지금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닝 쇼크 수준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S6 엣지죠. 자, 주력 상품이라는 얘기예요. 엣지 상품. 그러니까 곡면 디스플레이입니다. 옆으로 휘어지는. 그러니까 이쪽, 가장자리 쪽이죠. 이 가장자리 쪽이 휘어지는 곡면 디스플레이 쪽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고, 소프트웨어로는 삼성페이, 그러니까 S페이로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바로, 이 S페이에 대한 부분은 뭐냐? 핀테크 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핀테크 산업은 또 한 번, 이 시장에서 새로운
그리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의 산업이란 얘기죠. 그래서 핀테크 산업 주목해 보시라는 얘기고요. 이 핀테크 산업에서 최근에 조정이 좀 많이 들어왔던 KG 이니시스 그리고 KG 모빌리언스 이런 종목들 두 종목 탑픽으로 꼽아 드릴 테니까요. 좀 유념하게 보시면 좋겠고, S6 엣지에 대해서 얘기 드리자면 결국 가장 큰 특징은 곡면이 휘어져 있는 곡면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곡면 디스플레이에서 경쟁 업체가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경쟁 업체가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경쟁이 없는 거 뭐냐? 바로 곡면 표면 처리 강화 기술이다. 한국 큐빅 다시 유심히 좀 보셔야 될 시기다. 왜? 지금 엣지 상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LG전자에서도 엣지, 샤오미에서도 엣지를 내놨죠. 그러면 이 엣지, 곡면 표면 처리 강화 기술을 하는 유일한 업체, 한국큐빅 다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매출 12년 만에 최대폭 감소, 어닝 쇼크죠. 결국은 이 지금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기사만으로도 여러분은 뭘 느끼셔야 되느냐면 종목 장세라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많이 떨어졌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좋아할 일 아닙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올 한 해 종목 장세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종목 장세가 벌써 760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이 760선. 여러분들 코스닥 간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가 얘기했죠. 코스피 갑니다. 코스닥은 폭락 나와요. 이게 뭐 근거도 없이 막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안 믿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기사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 집단 위기로 헬스케어 발목, 원격 진료 받을 권리 환자에 맡겨야. 자, 지금 이 부분입니다. 병원 간 정보 공유 원만했다면 메르스 경로가 굉장히 파악이 쉬웠을 것이다. 결국은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요구되어지는 시점, 이 메르스로 인해서 더 급물살을 타게 되어졌다. 이렇게 봤을 때 유헬스케어는 점점 더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전일도 유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좀 올랐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시장 성장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정이 들어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인피니티 헬스케어, 지금 인성정보, 그죠? 요런 종목군들, 두 종목군들, 좀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는 분명하게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투자 전략, 잡아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썸머 랠리입니다. 지금은 시장을 즐길 때지 여러분들 함부로 사고 팔아서 날아가는 거 구경하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날아갈 때 언젠가 성장성만 있고 시장성만 있고 미래 가치만 있다면 내 종목은 언제든지 옆으로 날개가 튀어나와서 날아갈 것입니다. 그때 날아갈 때 뻔하게 쳐다보지 않으려면 결국은 지금은 사고 팔고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시장을 관망하면서 즐겨야 될 때라는 거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얼마 전까지 그리스 사태가 조정이 나오면 이것은 매수 찬스다 이런 얘기 드렸었죠. 그때 잘 활용하셨더라면 지금 아주 시장을 관망하면서 즐길 수 있는 구간까지 갈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하루 마지막까지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더 꼼꼼하게 챙겨보죠.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2100에 안착을 했어요. 기관이 살짝 파니까 어제 또 외국인들이 사는 것도 특징이었는데 코스닥의 질주도 무서웠습니다. 기관을 등에 업고 어제 거의 사실 770선 부근까지 왔는데 중국장이 또 3% 이상 빠지면서 4,000포인트를 붕괴시켰더라고요. 중국 증시까지 포함해 리뷰 먼저 해주시죠. 예, 네, 어제 시장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그리스 악재 부분은 어쨌든 조금 좀 상당 부분 희석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났었다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 수급 이런 부분들 수급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듯한데요. 특히나 이제 그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1,000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줬다라는 점, 과거 평균 기준으로 지금 현재 다시금 돌아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그대로 말 그대로 글로벌 이슈에 어느 정도 그 우려감에 대한 완화 부분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들게 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기관들은 조금은 더 코스닥 시장에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가장 큰 배경 살펴보게 된다면요. 일단 최근 들어서 중소형주 펀드들이 많이 이제 그 출시가 되고 있고, 그 중소형주 펀드들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그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중소형주들은 어쨌든 포트에 담아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역시 시장의 가장 큰 화두거리가 될 듯한데요. 중국 증시의 변동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제 역시 전일의 5% 급락에 의해서 어제도 역시 3%대의 급락을 보였다라는 점. 그나마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 4,000선 정도는 좀 지켜주겠지라는 그런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만은 4,000선 그냥 붕괴되면서 3,912포인트로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들. 계속되는 조금 좀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증시 부양책을 서서히 지금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급락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주변 어떤 그 자금, 특히나 글로벌 유동성의 변동성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명한 변수가 될 것이면 틀림없다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가져봅니다. 특징 업종하고 종목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 가장 큰 것 아시겠습니다만 메리츠 증권에서 이제 5천억 원대 유상증자 발표 소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발표한 부분은 아니고 이사회 의결을 했다라는 그런 공시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비율을 따져보면 한 0.28대 1, 거의 한 30%에 육박하는 유상증자 비율이다라는 것. 이로 인해서 메리츠 종금증권의 향후 어떤 그 자본금 확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회사의 지금 현재 ROE, 어느 회사보다도 돋보이는 ROE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회사 중에 가장 높은 ROE를 가지고 있는데 16%대 ROE를 가지고 있는 증권회사, 그렇게 흔치 않은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물량에 대한 부담, 중국 증시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중국 증시가 계속되는 IPO 물량 때문에 그 어떤 그 유동성이 너무 많이 넘쳐나서 그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서 하락했다라는 얘기도 있는 만큼 유동성의 어떤 변화, 그리고 EPS 그 수익률의 주가 수익률에 대한 어떤 그 희석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은 좀 출렁일 가능성도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하지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분명히 그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좋은 영업 경쟁력을 구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그 매수할 만한 분명한 기업에는 틀림없으나 일단은 유상증자와 관련된 변동성 부분은 조금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호텔 신라에 대한 상승세 여전히 전일에 이어서 어제도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 나타났습니다. 시내 면세점 진출에 대한 기대감 여전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음 카카오도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도 역시 상승 분위기 이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 계속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관련단, 엘리어트의 그 두 가지 얘기들, 주총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합병안을 제외한 엘리엇에서 제기한 두 가지 의견 부분들 같이 발의가 돼서 이번 17일 날 제일모직, 삼성물산 동시에 이제 장소는 서로 제각각 다릅니다만은 동시에 이제 그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라는 것, 합병안 주총 실시한다라는 것 어제 공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리온도 특징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홈플러스 인수와 관련된 소식, 인수에서 홈플러스가 그 숏리스트 4개
회계사가 들어갔죠. MBK 파트너스가 뭐 들어갔다는 소식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숏리스트에서 탈락이 됐다라는 소식,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호재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면서 6%에 가까운 상승으로 어제 마감했다라는 부분들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조선건설주의 우선주에 대한 파급 부분, 우선주에 대한 급등, 뭐 태양금속 우선주를 시작으로 해서 사실상 최근 들어서 상한가폭 30%로의 확대 이후에 우선주에 대한 어찌보면 좀 묻지마성의 그 투자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건설 그리고 조선주의 우선주까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말 그대로 유동성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급등 이후에는 항상 어떤 펀더멘탈이 없이 급등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급락도 항상 감수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우선주는 뭐 이거를 연속 30%씩 이렇게 상한가를 쳤네요. 자, 일단 중국 증시 걱정을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그리스는 5일 국민투표 이전까지 조금은 소강 국면일 것이기 때문에 중국 얘기 오늘 좀 깊이 있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4천선은 지키겠거니 했었던 것이 뭐 바로 지난 주말에 뭐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어제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이 나왔음에도 3% 중반 빠지면서 마의 4천을 붕괴시켰단 말이에요. 어제 그런 얘기 하셨죠. 지금 부양책이 부족해서 조금 부족해서 사실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것은 결코 아니고 중국 자체 내 유동성이 문제다라고 하셨었는데, 지금 이 급락하는 배경, 급등락의 배경을 알아야 향후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 전망과 배경 분석 부탁드려요. 네, 먼저 이제 중국 시장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고점을 찍었던 때가 6월 12일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으로부터 3주, 우리 시간으로 이제 3주 4주 전 3주 정도 될 것 같은데 5,178포인트. 근데 이제 어제가 3,900포인트니까 여기서 한 25% 가까운 이제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최혜린 앵커께서도 이 부분 상당 부분 걱정된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었고, 다른 전문가들 역시 중국 증시의 변동성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오히려 이 시장 내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글로벌 유동성이 우리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우리는 절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 하지만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큰 그림 살펴보면 우리 시장 내에서 우리 자금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중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가져봅니다. 중국 시장의 변동성 확대, 이 부분도 상당 부분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중국 시장의 향후 향방에 따라서 우리 시장 내 중국과 관련된 주식들의 변동성도 우리가 절대 마음 놓을 수 없다라는 부분들. 왜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중국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자본시장이 패닉의 상태에 빠지게 돼버립니다. 중국 시장 자체가. 그렇다면 중국,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되는 화장품도 그렇고 중국 여행주들도 그렇고 중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의 급락, 어찌 보면 상당 부분 이때까지 수익률을 확보했던 부분을 상당 부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 중국 정부에서는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국 전체적인 사회의 붕괴,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그 피해 방지를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꽤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거를 좀 돌아보죠. 과거 중국 상해 증시 2,000포인트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2,000포인트를 고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동성 강화 정책도 많이 내놨었고요. 그 더 나아가서 이제 전반적인 이머징 국가들의 유동성 유입이 강화되면서 유동성 유입이 이제 확산되면서 중국 시장 역시 5,000포인트까지 한 걸음에 치솟는 그런 상황들 나타났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전 세계 증시 중에 지난 6월 말, 6월 초 현재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각국의 시장 평균치를 보면요. 중국 시장 6월 말 기준으로 32%의 상승률로 가장 큰 강세를 보였던 어떤 그 주가 지수 중에 하나였다라는 점 역시 중국의 자본 유입 자체가 매우 성공적이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평가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지금 반납하고 있는 분위기 나타나
나타나고 있죠. 그 배경들 살펴보게 되면 일단 뭐 후광총들을 실시를 해서 뭐 그 국제 자본 유입을 많이 유입을 좀 시켜왔었고 유동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었다라는 점. 근데 여기서 가장 그 촉발되었던 가장 큰 것, 뭐 중국 정부의 이제 그 증시에 대한 다소간의 그 과열 방지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용 규제 강화랄지 그리고 IPO 물량의 확대랄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동성을 조금은 좀 흡수하는 그런 정책을 써왔다라는 것. 여기에 그 조금 더 찬물을 끼얹은 부분이 있었죠. 국제 그 MSCI 신흥국 지수의 탈락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촉발이 되면서 전반적인 유동성의 혼란기를 지금 현재 말 그대로 클라이막스기를 지금 겪고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듯합니다. 근데 이내 이제 그 4,500포인트 정도부터 이제 중국 정부에서 다시금 부양을 하기 위한 부양책 내지는 이제 그 완화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뭐 지급 준비율의 급작스러운 완화랄지 아니면 기준금리의 하락이랄지 기준금리 인하랄지 지금 나름 통화정책 유동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통화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 급락은 계속되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결국에는 신용규제를 다시금 완화하는 분위기 쪽으로 좀 나갔고요. 증권거래세 역시 인하하는 쪽으로 바꿔놨다라는 것.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이렇게 보셔야 될 듯합니다. 어떤 그 계속되는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책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면 하락을 할수록 그들의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은 계속 강화될 것이다라는 것. 왜냐하면 가장 큰 배경은 뭐냐면 해도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경제적인 혼란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그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적인 경제 기반의 흔들림을 방지 위한 그들의 노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요. 물론 뭐 그 중국 관련 정말 전문가들도 많고 어제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용찬 소장의 말씀을 상당 부분 이제 그 감명 깊게 많이 들었는데요. 조용찬 소장들 포함한 전반적인 중국 전문가들의 얘기 빌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3,5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 내외의 박스권 장세가 당분간은 조금 좀 완화 분위기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중국 시장 어제 같은 경우 소재주의 상승과 그다음에 은행주의 급등이 나타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지금 안정화가 꽤 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가장 중요한 은행업종을 기반으로 해서 안정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조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과도한 신용거래 후유증으로 조금 밀렸었는데 오히려 아차 싶어서 뒤늦게 규제를 풀고 있지만 지금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네요. 하지만 어떤 개인들의 소비를 또 진작시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도 증시를 살리려는 노력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시면서 4,000포인트가 붕괴됐지만 여기서 더 크게 빠질 자리는 안 보인다. 3,500, 4,000 중국 증시 박스권 전망 들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증시에 필요한 전략 세워보고 싶어요. 사실 이제 7월이고 7월에 우리도 2,100 정도까지 왔지만 여기서 크게 더 슈팅은 없고 박스권 전망을 해주신 우리 대표님이신데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7월 달에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네, 중위험 중수익 여전히 지금 7월 달은 중위험 중수익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뭐 이슈 뭐니 해도 추가 상승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조정의 양상으로 빠질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100포인트를 과연 지켜줄 것이냐 아니면 지난밤 글로벌 증시의 다소간의 좀 혼조 양상이 우리 시장 내에 그대로 전이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 가장 중요한 핵심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중국 시장의 움직임일 것이다라는 부분들 일단 그 글로벌 시장 특히나 그리스와 관련된 그리고 미국 경기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조치와 관련된 부분들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 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좀 희박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일단은 중국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어보고요. 여기에 중요한 부분들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상당 부분 강화된 그런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오늘 역시 1,000억 원대에 1,000억 원이 넘는 1,000억 원대의 어떤 그 순매수 기조만 이어준다라면 오늘 저녁 미국은 휴장이 되겠죠.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시장 내에 어쨌든 그 좀 글로벌 유동성의 지속적인 유입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중위험 중수익 저는 오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3+1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3가지 트랙의 전략을 갖고 가시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 좀 틈새를 좀 노리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3가지 트랙, 첫 번째는 실적 모멘텀과 관련된 한 트랙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트랙은 성장 스토리와 관련된 한 가지 트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째는 이제 그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추구하기 위한 경기 회복과 관련된 또 하나의 트랙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적 모멘텀과 관련된 한 가지 트랙 말씀을 드려본다면 화학업종, 에너지업종 그리고 소재업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성장 스토리 계속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장 스토리는 말 그대로 하나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순환매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헬스케어, 화장품, 게임. 특히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의 어떤 그 중국 상해 지수가 만약에 오늘도 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어제와 같은 아모레를 포함한 전반적인 화장품주에도 조금은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회복과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드려본다면 금융 그리고 조선업종, 건설업종 특히나 저PBR 업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에 그 앞서서 이제 그 실적 모멘텀과 관련된 부분들 에너지 쪽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제 뭐 SK의 에너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상승이 조금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도 에너지 리포트들 실적 전망치 특히나 작년 동기 대비해서 100%가 넘는 그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 실적 모멘텀과 관련된 전망 자료들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저희들 저 같으면요. 이제는 서서히 좀 줄여갈 때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조금 더 담지는 말고 이제 그 줄여가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 실적 모멘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계속돼서 이때까지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습니다. 화학업종도 마찬가지고요. 에너지업종도 마찬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그 줄여나갈 준비를 좀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7월 때 필요한 3+1 전략 잘 들었고요. 무엇보다 시장도 기로점에 있다. 2100을 여기서 지키느냐, 여기서 또 실패하느냐 여부, 그리고 화장품주 갖고 계신 분들 모두 중국 증시에 달렸다라는 얘기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윤 대표님의 전략이었습니다. 7월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두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들어가 보죠.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61선 넘어 2100에 일단은 지금 도달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얼마나 더 있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세세한 전략도 바뀌리라 보는데 시장 뷰 들어보고 싶고요. 어제 일단 NH엔터는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1차 수익 실현이 된 거 맞는지, 맞다면 재매수 타이밍 잡아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어느 정도 가격대가 적정할지 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던 2120포인트 부분까지의 어떤 그런 상승하는 그런 과정의 연속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어제 고가가 2111포인트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이니까 2010포인트부터 계속적으로 하방, 2010포인트, 2120포인트 상방, 이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서서 이제 바운드리 안쪽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제 이제 양봉이 좀 나와줬어요. 일단 한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에서도 양봉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일단 다음 주 증시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일단 말씀드렸던 2120포인트를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좀 의문인 어떤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단기 박스권, 그러니까 현재 구간 상승과 하락의 변동성이 진행이 되면서 2120포인트를 강력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외적인 이슈들, 그리스 문제가 됐건, 뭐 어떤 뭐 경제 지표가 됐건,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에 맞게 정확하게 선반영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 증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바로 조정이 들어온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조정권에 들어온다라고 해도 크게 조정이 들어온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을 거치게 되면서 현재 이제 저항권에 있는 이평선들이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기간 조정으로 들어올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물려도 매수 구간으로 진입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단순히 이제 현재 구간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주들이 좀 상승하지 못했어요. 증권주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거지, 2100포인트, 지수 2100포인트까지는 증권주도 홀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증권주들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 자, 증권주들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현재 지수가 다음 주 정도 기간 조정으로 들어갔을 때는 증권주들도 동반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수 2010포인트에서 증권주하고 동반 연계해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때 그때 매수하신 분들을 제외하고서 고점에서 증권주들 매수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가만히 넉넉히 계지 마시고 현재 구간 반드시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어떤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코스닥도 계속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 자금의 이동, 순환매적인 측면들, 게임과 화장품주들 위주로 상승세가 좀 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역시나 게임주들 같은 경우 우리는 NH엔터 같은 그런 종목들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어제 차익 실현을 좀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어제도 연기금을 제외한 전 창구에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 상황이었지만은 일단 우리는 바닥권에서 일단 매수했기 때문에 상승 시에 1차적으로 기관들에게 물량 투하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께서는 일단 오늘이 됐건 뭐 어느 정도가 됐건 이 NH엔터 조정 시 5일선까지 내려온다고 할 때는 재매수하시는 전략 계속적으로 조정 시 매수 관점. 결국 이 종목도 JW 중해제약과 마찬가지의 그런 관점에서 2번 이상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7만 원대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해서 조정권에 크게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오늘도 좋고 뭐 다음 주도 좋습니다. 일단 5일선 기준으로 해서 NH엔터 재매수하신 전략 유지하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자, 역시나 JW 중해제약도 매도 사인 드린 이후에 JW 중해제약도 매도 사인 드린 이후에 상승 시 일단 정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이번 주 초반에 코스닥 지수 반등 나오기 전부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약바 유주들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여러 종목도 있겠지만은 JW 중해제약을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재매수 타이밍에서 어제 상승 시에 매도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은 일단 JW 중해제약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지지라인들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조정권에 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어제 이제 매도 사인 드리고 바로 2% 넘게 장중 하락이 좀 나오게 되면서 음봉 마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원하는 가격에 올 때까지는 세 번째 재매수는 조금 더 뒤로 미루시는 그런 전략, 지속적인 관찰과 학습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NH엔터나 JW 중해제약 재매수할 수 있는 구간 또다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두 종목 위주로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저는 이 종목 이외에도 다른 종목들 매수 타이밍도 많이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순환매적인 측면들, 자금 이동적인 측면들 또다시 포착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재미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면서 방망이 짧게 잡고 연타를 좀 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하셔서 시장 조정 시에도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 금요일이라고 해서 좀 관망하시고 넉넉히 계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한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가 양봉으로 마감되는지 음봉으로 마감되는지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이지만 내 종목에 대한 집중도는 계속 높여가자 하시면서 NH엔터테인먼트 재매수 타이밍은 5일선 부근이다 하셨습니다. NH엔터와 더불어 JW 중해제약도 재매수 타이밍 계속해서 노려보면 좋겠다. 일단은 관망이라고 JW 중해제약 다시 한번 AS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 코멘터의 의견 들어보셨고요. 전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